예, 좀 전에 이 지문을 봤는데 제가 반대자랑 표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출제자가 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강조한 것 뿐인데 이게 반대자가 됐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법정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이게 반대를 하든 반대를 하지 않든 해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가 아니라 참가하지 않겠다는 하답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평가한다? 참가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시험에서 출제자가 친절하게 반대자다. 그럼 반대자라면 가만히 있는 것은 계속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그러한 설명이 그럼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 보내면 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서 그 혼동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건데 반대든 아니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해답하지 않으면 법조문에 돼 있습니다. 마치 제3자를 이렇게 하겠어 낙약자가 제3자에게 너 어떻게 할래 물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하답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답을 한 것으로 본다. 참가하겠다가 아니라 참가하지 않는 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담법입니다. 가등기 담보법. 근데 가등기 담보법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왜 이게 복잡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낯설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좀 충돌이 돼요. 특히 경매적인 지식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먼저 그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A에게 돈을 빌렸어요. 이 사람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돈을 빌리는 것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고요. 돈을 빈 사람은 대주라고 하고 차주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차용인, 차주, 대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념 갖고 접근한 게 아니라 보통은 채권자 용어를 더 많이 쓰죠.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됐어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용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럼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이 사람은 저당권이 없으면 이런 경우죠. 언제 갚기로 변제기 정하는데 채무자인 갑이 변제기에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저당권자인 A는 만약에 저당권자라면 어떻게 하죠? 민사집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개시 결정을 받고 이게 절차가 진행되면 경매자가 진행되면 낙찰자가 생길 거고 낙찰자가 뭘 내죠? 경매대금을 납부할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따른 그 경락대금을 납부할 거고요. 그 금을 가지고 배당하면 되죠. 그리고 이 저당권자는 A는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표에 따라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효력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절차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야 그렇게 하는 게 복잡해. 그러려면 경매 절차 신청해야 하고 또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저당권 설정한 데서 뭘 하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이 소유권을 줘. 돈을 갚는 대신에 내가 이 소유권 가지겠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게 대물변제 개념이에요. 근데 대물변제는 실제로 부동산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약이라고 해요.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대물변제는 계약은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실제로 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죠? 채무자인 갑이 변제기에 빌린 돈을 갖지 않으면 A가 돈 대신에 가름하여 이 소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약이에요.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론적 설명이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 그러면 이 사람이 예약만 하겠습니까? 왜냐면 여기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하는 지금 대항력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대항력이나 아니면 물권과 같은 효력을 취득하고 싶겠죠. 방법이 뭐예요? 이 대물매에 따라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등기인데 이거는 철저한 의미에서 보면 순수한 의미에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등기가 아니라 뭐죠? 담보가등기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 구별을 용어를 구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등기인데 현실에서는 부동산 등기법상 담보가등기라고 쓸 수가 있어요.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근데 그렇게 활용을 안 해요. 이런 담보 목적에는 가등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민법 시간에 배웠던 소유권 매매계약 등 법률 행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가 있는데 지금은 담보 목적이에요. 그럼 원래 담보 가등기로 써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게 구분해서 쓰질 않아요. 어떤 경우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로 써요. 그 외관상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이론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그리고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상 순수한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구분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든 담보 가등기든 구분하지 않고 이걸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대물변제 예약이 아니라 다른 매매 예약이나 매매 등 이유로 씁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본등기를 해요. 이런 게 현실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름, 사적 자치, 이런 건 당사자 의사에 결정된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돈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불공정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 있잖아요. 서로 주고와 받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또 악의적으로 이런 거에 우리 옛날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집이나 뺏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줘요. 도박하는 아버지한테. 드라마 속에서. 그러고 이 집을 뺏어나온 거였습니다. 그걸 규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즉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과 이 사람은 대신에 갚는데 이 사람이 빌려주는 것은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짜리 건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거는 다툴 수가 있겠죠. 현저하게 백사조의 적발인데 백사조에 의해서 구제받는 경우가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 현저하게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하는 경우. 근데 당사자가 공박, 근데 요건이 있잖아요. 주관적 그 공박하고 공박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경솔하거나 무경험이나 그런 요건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요건을 못 갖추면 백사조가 성립이 안 돼요. 무효를 주장을 못 해요. 그러한 현실들을 발생하니까 그런 경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또한 이제 가등기란 버리지만 아예 처음부터 소유권을 넘겨요. 야, 나중에 네가 돈 안 갚으면 내가 이걸 뭐 가등기 담보에서 본등기 하느니 더 생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당권 생각하죠. 그럼 저당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당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가등기 담보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싫다 이거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협조가 안 되니까. 본등기 하려면 협조가 돼야 하거든요. 또 소송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번거로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돈 갚으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양도담보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채권 확보 수단이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의 이름하에.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규제하지 않게 되면 이런 채무자들이 똑똑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있어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이제 규율하게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도담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할 때 뭐 제3자 할 때 양도담보는 제3자가 아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이제 이 가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담법이 나오는 그 배경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담법이면 적용법이 있어요. 그럼 이 채권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데 어떠한 채권일 때 이 가담법이 적용됐지? 그게 하나의 이슈였어요. 이 사람과 채권 채무가 있는데 그 채권 관계는 금전 소비대차, 아니 준소비대차 하나지 기타 채권의 경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게 규율 방향. 왜냐하면 당사자 자체에 이런 계약이 소유권 이전 이런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돈을 빌리고 나서
담보 목적에 가등기를 설정을 아니면 양도담보하는 것은 다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을 구율하는데 모든 형태에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그 계약 자체의 원칙에 준수하면서. 그래서 먼저 적용 범위가 중요해요. 첫째, 이 채권, 이 A가 행사하는 채권이 뭔지. 채권에는 매매대금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도 있고, 부당이득 만한 청구권에 의한 채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채권 중에서 뭐하다? 금전 소비대차나 아니면 준소비대차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떤 경우다? 무조건 가등기를 했거나 양도담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빌려준 돈과 그리고 변제기 때까지 이자를 합산한 원리금과 계약 체결 당시에 시가를 비교했을 때 이 시가가 이 원리금보다 넘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 당시 넘는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시험에 중요합니다. 이 채권의 범위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법이 이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의 원리금보다 높았을 때만. 자, 그래서 34에도 작년 시험도 적용 범위에 관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또 하나,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와 안 된다에서 차이점이겠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와 안 되는 게 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때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담보가등기 계약이나 양도담보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아요. 원칙적으로. 다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면 청산절차. 자, 이게 어느 경우에 적용되죠? 원리금보다 빌려준 돈과 그리고 변제기 때까지 이자를 합산한 그 원리금과 그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부동산 시가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많으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 적용되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면 A가 원리금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갖는 것을 막지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걸 막지는 않아요. 가등기 담보법이 규제하는 것은 A가 소유권 자체를 갖는 걸 막지는 않아요. 다만 부당하게 자신의 원리금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갖는 걸 막는 취지입니다. 그걸 막는 게 방법이 뭐다?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을 통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고 청산금이 있으면 그 청산금을 지급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본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어요. 이제 결국은 정리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 차원에서 말입니다. 결국은 이 담보가등기나 근데 이제 강학장 수업생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현실을 이 현실 담보가등기 목적이지만 소유권 이득 청구 가등기한다. 요 부분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경우냐? 가등기가 이게 담보가등기지 아니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등기지는 형식적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등기부에는 이게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등기인데 만약에 등기부대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무조건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예요. 담보가등 인정도 안 돼요. 이 현실에 맞춰왔을 때.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등기부에 기재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언제지? 채권의 범위와 적용 범위 중요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사람이 변제기가 담보가등기나 소유권 담보가등기나 아니면 양도담보를 전제를 했을 때 경우에 틀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제기에 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 권리 행사 방법에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데 이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나 아니면 양도담보권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청산절차라고 해요. 그리고 청산절차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산절차인데 이게 청산절차 뭐냐면 결국은 원리금 이상의 금원을 갖지 말고 원리금을 넘고 뛰어넘는 금원이 있으면 뭐다?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청산이라는 것은. 그럼 너는 네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 그 얘기예요. 더 이상 가져가면 돼. 그게 청산절차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이게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가등기 담보권 실행
가등기 담보권 실행하면 이제 양도담보와 가등기 담보권 나눠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는 방법에는 가등기 담보법에 뭐가 있냐? 사적 실행. 그 다음에 잠깐만요. 경매에 의한 실행. 세 번째가 타인이 다른 권리자가 실시한 경매 절차에 참가. 이렇게 나눴어요. 가등기 담보법에 정해진 담보권자, 담보 가등기권자의 권리, 담보권 실행 방법에는 사적 실행과 아니면 경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통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제집,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에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다른 집행권이 있으면 그 집행권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저당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부동산에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다른 담보 물권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면 거기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미는 이거예요. 사적 실행. 사적 실행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적 실행이 중요해요? 사적 실행이고 이건 권리 취득이에요. 권리 취득.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또는 취득에 의한 실행인데 뭐다? 이게 기속 청산. 즉 담보 가등기권자의 앞으로 본등기를 기속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기억할 게 뭐냐면 처분 청산은 안 된다. 처분 청산은 허용되잖아요. 처분 청산은 이 담보 가등기권자가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처분해서 그 처분 내용을 가지고 청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 청산은 허용이 안 되고 오직 기속 청산이에요. 그래서 이 사적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통지가 있고 통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산 기간이 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니 그때 가서야 담보 가등기권자는 설정자에게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이게 청산 절차예요. 이게 독특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이 있으면 이 청산금을 지급해야만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담보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원리금의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설사 이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우연한 사정에 본등기 되더라도 효력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청산 절차예요. 사적 실행. 근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고 채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적 실행이 안 돼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이 명도를 안 해서 내가 가서 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자력구제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항상 법을 통해서 구제를 하는 거지 개인이 자력으로 하도록 못 되어 있습니다. 그지만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이런 사적 실행을 허용을 해요. 원칙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 허용이 안 돼요. 원칙은 뭐예요?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제 입찰에 붙이고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 환가됨에서 자신의 채권을 해소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허용 안 돼요. 이게 사적 실행의 의미인 거예요. 대단한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사자 그렇게 대물변제 예약을 통해서 돈을 갚는 대신에 부동산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막는 거다 되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사적 실행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강제 집행할 때는 이런 실행 통지할 때 뭐냐면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이 부동산의 평가액이 얼마고 나의 채권액이 얼마인데 남는 금액이 청산금이거든요. 얼마가 통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지급할 청산금을.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강제 집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검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검증을 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통한 금액을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권리자가 내가 생각할 때 시세 보니까 이만큼이야. 그러면 그 주관적인 평가 금액도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 평가 금액이 객관적인 평가 금액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권자 보호 방법이 있어요. 환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인정을 해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많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보호를 해주구나. 뭐가 있냐면 후순위 권리자들. 후순위 권리자. 이런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후에 제3자가 등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가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 보호가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들은 자신의 우선 변제 효력이나 아니면 집행권의 의무에 따라 배당 절차를 통해서 자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대신에 저당권 다 소멸되죠. 근데 이 담보가등기 설정된 부동산 저당권이 있어요. 만약 이게 강제 집행 절차로 가게 되면 그 저당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자신의 순위에 따라 받으면 돼요. 그건 집행 절차에서 순위에 관계없이 뭐 1순위 저당권, 2순위, 3순위, 3순위, 2순위, 3순위 있다고 한다면 대항력이고 확진자 같은 경우는 순서에 따라 우선 배제를 줄 쓰고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사적 실행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이 사적 실행은 채권자가 자기 것으로 가져요. 그 얘기는 담보가등기라면 나중에 본등기 청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담보가등기보다 선순위가 있으면 계속 이건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을 계속 인수를 해요. 즉 담보가등기권자가 그걸 인수하고 자기가 이제 그걸 갚아야겠죠. 사실상 민사집행법에 따라 말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모든 저당권은 순위상과 다 말소되잖아요. 그 규정이 적용 안 돼요. 근데 후순위 같은 경우는 담보가등기권이 설정된 이후에 예컨대 저당권 설정됐다. 이 후순위 저당권은 담보가등기에 본등기 청구되면 말소가 돼요. 말소가 되면 이 사람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보호를 못 받아요. 보통의 집행, 강제 집행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경매 절차하면 배당 절차 청구하고 그 순서에 따라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들, 채권자가 변제기간을 도래했는데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체하지 않아서 이런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들은 자신의 일정한 권리 행사도록 했었습니다. 예컨대 변제기간, 청산기간 도과되려면 변제기간 도래를 하더라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행할 수 있냐면 자신의 권리가 날아가서 돈을 못 받잖아요. 보통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려면 배당 절차에서 그 환가대금에서 제가 받을 텐데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경매를 하죠. 변제기가 도래 전에도 할 수 있을까? 원칙은 변제기가 도래야만이 할 수 있는데 청산기간이 도가 전이라면 할 수 있는 특칙을 둔 거고요. 아니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청산금이 있으니 이 청산금에 대해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담보가등기권자는 이 절차 끝나면 누구한테 청산금 줘야 돼요? 채무자, 소유자한테 줘야 돼요. 소유자한테 주지 말고 누구한테? 자신한테 달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조항들이 나왔지? 왜 충돌되냐면 민사집행법의 경매 절차하고 그 지식이 지금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사적 실행과 관련해서, 보호방안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이 사적 실행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너무 민사집행법의 경매 절차 비교했을 때 불안정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청산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임의계 경매가 절차가 진행하거나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언제 이루어지 그 선우를 가지고서
경매, 정식적인 경매 절차에 더 우위를 줍니다. 그런 특징들 반영해서. 그래서 이 사적 실행이라는 표현, 이 사적 실행이라는 그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적 실행의 의미와 이 사적 실행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시험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 후순위 권리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산 절차에서 그 특징들. 우리 민사집행법 때는 감정평가를 통과하는데, 그럼 당연히 객관적으로 청산을 하려면 가격이 제대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려면 공정수 확보할 수가 없어요. 집행법을 통해서는 집행법은 법원이 선임하기 때문에 공정수 확보되지만, 여기는 법원이 개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적 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있어야만이 좀 가등기 담보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해요. 이게 좀 선행이 돼야, 이게 이런 기초 지식 없이 바로 들어가면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왔던 지식들하고. 그래서 이런 사적 실행이라는 특징,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